자, 그 2-1 정근대 사회 외교사 및 교류사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시대 교류사부터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삼국시대는 이때 당시 중국은 위진남북조 분열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위진남북조 분열기는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하고 몽골 땅에서 살고 있는 5개의 북방민족 얘네들을 통틀어 5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선비족, 흉노족, 저족, 갈족, 강족 뭐 이렇게 있는데 굳이 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일단 이들이 4세기 무렵에 동아시아 전체 소빙기 빙하기가 찾아오게 되자 여기가 너무 추워 북방구라 그래서 따뜻한 중국의 화북 땅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자 여기 살고 있었던 진짜 중국인들을 한족이라 그래요. 자, 중국인들은 자기 민족의 정통성이 고대 한나라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한족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간 이제부터 한족이라고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진짜 중국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아무튼 이 5호가 한족들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여기에다가 여러 개의 국가를 세우게 되니 이 왕조들을 통틀어 북조 왕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화북 땅에서 살고 있는 한족 친구들이 얘네들의 침략에 의해서 강남 지역으로 밀려서 이쪽에다가 한족 애들이 정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남조 정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당시에 북조는 오랑캐들이 만든 오랑캐 왕조, 북방민족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남조 같은 경우에는 리얼 중국인 바로 한족들이 만든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중국이 남북조 분열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 삼국은 어떤 외교 방식을 가졌는지 이거 한번 쳐다보는 게 여기 개념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자 일단은 고구려부터 얘기를 하자면 고구려는 5세기에 장수왕이라고 하는 황제가 집권했죠. 장수왕이 무슨 정책을 펼치죠? 남하 정책이라는 걸 펼치지 않습니까? 그럼 남쪽에 있는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후방에 있는 이 두 개의 중국 왕조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돼요? 나쁘게 지내야 돼요? 당연히 좋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남조하고 북조 황제하고 둘 다 조공 채봉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조공 채봉 관계는 무슨 소리냐? 일단 이 책봉의 뜻은 뭐냐면은 신하국가이자 자식국가로 임명받는 행위를 우리가 책봉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북조의 무슨 국가로 들어왔다? 신하국가로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신하국가가 되게 되면 책봉을 받게 되면 매년 임금국가이자 아비국가인 그 중국 황제한테 조공이라는 걸 갖다 바칠 수가 있는데 이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게 갖다 바쳐주는 쪽이 더 이득을 보는 그런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와 자식 관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저도 이제 뭐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명절날 큰집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큰집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그거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뭐라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도 이제 아버지한테 건네주게 되면 아버지가 제가 집 돌아갈 때 더 많이 줄까요? 아니면 적게 줄까요? 더 원래 많이 주는 게 아버지 국가로서의 예의인 겁니다. 그래서 갖다 바쳐주는 자식국가, 신하국가가 더 이득을 보는 게 조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 고구려의 장수왕은 왜 남북주의 신하국가로 들어왔어요? 남하 정책을 집중하기 위해서, 백제하고 신라하고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무슨 외교라고 그러냐면 실리적 외교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국가의 신하국가가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갖다가 주로 싸우고 있었냐면 정통성 문제 갖다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진짜 중국 정부냐라는 거죠. 그래서 양국을 다 중국 정부세요라는 식으로 인정해줘서 양국과 친하게 지냈던 게 고구려 장수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공무역 갖다 바쳐주게 되면 신하국가인 고구려가 더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헌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구려는 남북조의 신하국가로 책봉받기는 하였으나 대내적으로는 황제국가임을 표방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역시도 실리적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백제는 고구려하고 조금 다른 게 아마 시험 나온다고 한다면 백제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백제에다 뭐 별표를 치든지 뭐 하든지 해요. 자, 왜 그러냐면 백제는 한족들이 만든 남쪽 왕조, 즉 남조만 진짜 중국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남조하고만 조공 채봉 관계 둘 다 체결한다는 게 특징인데 헌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쪽에 있는 오랑캐 왕조의 황제, 즉 이 북조 황제한테는 조공은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왜요? 조공을 갖다 바쳐주게 되면은 갖다 바쳐주는 쪽이 더 이득을 본다 그랬죠. 답례 품목이 많으니까 즉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북조 황제하고는 조공만 관계 맺었고 남조를 진짜 중국 정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제는 남조 황제하고 둘 다 조공 채봉 관계 둘 다 체결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입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라는 태백산맥하고 소령산맥 바다에 짱 박혀 있는 지역인지라 얘네들은 히키코모리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감성의 신라인들을 바깥쪽으로 끌고 나와줄게 6세기의 성왕이라고 하는 백제 황제예요. 그래서 당시 성왕의 꿈은 뭐냐? 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땅을 신라하고 연합 공격해서 되찾는 게 성왕의 꿈이었죠. 그래서 그때 신라 진흥왕하고 잠깐 한강 수복을 목적으로 친해졌던 일이 있었는데 여태 신라 황제에게 자기가 진짜 중국 정부라고 생각하는 남조 황제를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이 황제한테 조금 갖다 바쳐봐. 신화국가로 책봉 받고 답례 품목이 기가 막혀 이런 식으로 주선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제 주선에 따라서 신라는 남조 황제하고 조공 채봉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와 이거 조공 갖다 바치니까 이거 답례 품목이 장난 아니게 많은 거야.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 황제 북조 황제하고도 조공 채봉 관계를 체결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589년에 통일한 게 바로 그 다음 왕조 수나라라고 하는 통일 왕조가 되겠는데 이 수나라 황제하고도 조공 채봉 관계를 7세기 진평왕 때 체결하게 됐죠. 어떤 왕 때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무리하게 고구려 침공전쟁 벌였다가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력 약화로 인해서 수나라는 무너지게 됐고 그 중원 땅에 다른 통일왕조가 등장하게 되니 그게 이연이 세운 당나라. 당나라 황제하고도 조공 채봉 관계를 통해서 실리적 외교를 펼쳤던 게 신라인들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얘기하겠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변한 지역, 특히 여기는 철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철을 타 지역에 수출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특징 갖고 있는데 어떤 두 지역에 주로 수출을 했냐면 낭랑이라고 하는 지역과 일문이라고 하는 지역에 철을 자주 수출을 합니다. 특히 이 철을 수출할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푸집에 철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 녹이기 전 상태를 덩이새라 그래, 덩이새. 그래서 이 덩이새 같은 거를 수출했고 그다음에 가야인들이 그릇 잘 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릇 잘 굽습니다. 그래서 그릇 굽는 토기 제작술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줬다. 그래서 가야토기와 일본 세키 지방에서 나온 세키 토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 커피 한 모금만 먹을게요. 아, 너무 설명할 거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오리엔테이션 때 막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잘 안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고 다시 말하는 건데 교과서는 일단은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도 그 개념에 관련해서 설명 가능할 정도로는 만들어 놔라라는 거예요. 그냥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PPT 띄워놓고 개념만 키워드만 쫙 나열하고 수업 진행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상세한 부분들에서 시험 문제가 실제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없으니까 중요도는 중요도는 그냥 제가 판단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개념 공부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세요.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들어가 주세요. 변수를 최대한. 아니면 이런 거 싫으면 진짜 먼저 교과서에 있는 키워드만 암기하고 들어가고 싶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이 뭐 안 알려준 건데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목표치를 낮추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5등급 체제잖아요. 1등급 목적으로 하면 그따구로 공부하면 안 되죠. 상위 10%의 공부를 해야죠. 왜 개념을 거릅니까? 자, 목표를 낮추면 돼요. 3등급으로 낮추면 돼요. 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속이 터져서 그래요. 속이 터져서. 요즘에 애들이 그냥 자기가 그냥 시험기가 얼마 안 남고 급한 건 알겠는데 자기가 자꾸 개념을 지가 걸러. 그건 잘못된 거야. 자, 아무튼 계속 얘기할게요. 자, 고구려하고 서역의 외교 관계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서역은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저기 서쪽 동네를 말하는 거야. 중앙아시아나 뭐 인도 여기를 다 뭐 서역 이렇게 통칭을 했대. 자, 근데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죠. 우즈베키스탄에 아프라시아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프라시아브. 거기에 아프라사이브가 아니라 아프라시아브. 거기 아프라시아브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벽화에 고구려 사신 두 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이때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교역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외교 관계로 넘어갈게요. 남북조 시대 외교 관계. 그럼 뭐 남북조 시대라고 하면은 고구려가 무너지고 나서 위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다? 발해가 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통일을 완성한 통일신라가 있었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당시 중국은 당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하고 조공 채봉 관계를 체결한 나라하고만 교류를 한다는 특징 갖고 있습니다. 당나라하고 발해하고 교류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인즉슨 발해라고 하는 이 나라 역시 당나라의 신하국가로 채봉이 됐다 안 됐다?
됐다고요. 무조건 책봉관계 체결한 그 나라하고만 교류를 해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발해는 건국되자마자 고왕 때, 대조영 때 책봉을 받았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걸 실리적 외교라 그래요. 우리 뭐 힘이 약해서 중국의 소수 민족이라서 신화국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당나라하고 교류하거나 조공 갖다가 치게 되면 답례품은 경제적 이익이 쏠쏠하잖아. 그래서 조공 책봉관계 체결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책봉을 받은 신화 국가이긴 하지만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황제 칭호 사용하고 연호 제정한 자주 독립국가를 표방했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발해도. 자, 발해 관련해서 얘기할 거고, 일단은 이 발해에 무왕이라고 하는 2대 황제가 있죠. 연호는 인한이라는 연호를 쓰셨고, 지금쯤 되면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이 무왕 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게 당나라하고 신라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두 나라가 발해 조상국가인 고구려를 멸망시킨 두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나라하고는 맨날 전쟁을 했고,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몽골 땅 돌아다니고 있는 돌거리라고 하는 유목민족 국가하고 친선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됐고, 이 일본과 여태 친선 외교 관계를 신라 견제 목적으로 체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쭉쭉 넘어서 발해의 그 다음 황제가 문왕이에요. 근데 이 문왕 때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하고 또 이제 성향 자체가 다르잖아요. 당하고 신라하고 친성 외교 관계를 통해서 차라리 그들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해서 당과 신라하고 친선 외교 관계가 체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하고 이제 교류가 있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당나라의 중앙행정체제 삼성육부를 발해의 중앙행정체제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앞쪽에서 배우셨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독자성이 있죠. 이름 다 바꿔서 쓰죠. 명칭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당나라 학교인 국자감의 커리큘럼을 모방해서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도 설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 수도성이 장안성인데, 이 장안성과 발해 수도성의 상경용천부성의 성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거 봤을 때 당나라의 영향을 받긴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하고 교역하기 위해서 신라도라고 하는 교역망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거기 밑에 오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 오도는 뭐냐면, 자, 5개의 교역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발해하고 당나라의 그 교역길 중에 2개가 있는데, 그게 영주도하고, 그리고 책봉 받았으니까 매년 조공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조공도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주도와 조공도 이 이름이 나오면은 당나라하고 발해 교역길이다. 연결 좀 잘 지어주시고, 왜 영주도라고 부르냐면 당나라 수도가 장안성이에요. 근데 이 장안성 들어가기 전에 요서 지역에 영주성이 있는데, 항상 발해인들은 이 영주성을 거쳐서 당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주도라고 하고, 조공도는 말 그대로 당황제에게 조공목 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조공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신라하고의 교역망을 신라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교역로를 해상교역로 일본도라고 통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하고 교역할 수 있는 길을 거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5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교역길 정확하게 이름 연결만 지어주세요. 자, 그리고 발해 사람들이 여기 당나라의 산둥반도 들어와서 교역을 실제로 많이 했대요. 그래서 발해 사신이 놀러 오게 되면은 산둥반도 지역에서 당나라 측에서 발해 사신을 접대해주기 위해서 발해관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발해관은 어디에 있다? 산동반도에 있다. 산동반도. 갓 들어온 친구들은 뭐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겨울방학 때부터 한국사 강의를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건데, 자, 중국에 여기에 산이 하나 있죠. 산이. 여기 산 서쪽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서성. 산 동쪽은 산동성.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혹처럼 튀어나온 데를 뭐라 그래요? 반도. 그래서 여기가 산동반도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발해관이라고 하는 발해사신 접대 관청이 있다. 이렇게 연결 좀 지어주십시오. 커피 한 잔. 강의 촬영하느라 지쳤습니다. 예. 당하고 신라 얘기할게요. 당하고 신라. 당하고 신라. 자, 당하고 신라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똑같아요. 여기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교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동반도 지역에 신라인들의 집성촌이 있는데, 그곳이 신라촌, 신라방이라고 하는 구역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하는데 이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자치기구 있으면 좋겠죠. 동사무소 역할하는 신라소가 있겠고, 신라인들의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사찰 신라원과
법화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 법화원이라고 하는 곳은 산동반도의 적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해상무역의 패권을 9세기 무렵 장악했던 장보고라고 하는 신라 지방 호족이었다라는 거. 일본 승려 앤린도 이 장보고의 도움하에 이 법화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당나라에서 불법 유학을 끝마치고 돌아왔대요. 예, 아무튼 장보고하고 관련성 있는 거는 법화원이라는 사찰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국제무역항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라의 국제무역항. 이 국제무역항이 울산항입니다. 울산항. 여기에다가 별표. 울산항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울산항. 여기에는 서역,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자주 왕래할 정도로 대규모 무역항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라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 울산항이고, 자,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 청해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보고가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한 완도 지역에 위치한 장보고의 군사기지인데 여기에 장보고의 사병이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국제무역 항구로 바뀌게 된 거고 당나라하고 무역의 중심지로서 화성 지역에 있는 당항성이라는 곳도 있는데 자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데 이왕 국제무역 항구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따로 만들어주신 강의 안에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항성을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외우고 안 가르치면 외우지 마. 알겠죠? 당나라고의 교역 중심이야. 당항성. 자, 남북조 시대 끝.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당길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다 할까요? 예, 여기다 합시다. 고려하고 거란의 외교사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애당초에 고려는 거란 싫어하죠. 백어 정책을 펼치죠. 왕건이 그래서 훈유십조라고 하는 그 유언서에서도 거란은 금수의 나라, 짐승들의 나라이니 이들과 통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언 남기지 않습니까? 아무튼간 고려는 거란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송나라하고 962년 광종 때 동맹관계를 체결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 삐져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니 이게 1차 고려-거란 전쟁이죠. 성종 때 있었고요. 993년에. 자, 가겠습니다. 자, 일단 쳐들어온 이유가 뭐라고요?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거란 황제하고는 통교를 안 해? 고려의 외교정책인 친송백어 외교정책 때문에 쳐들어온 거야 라고 귀주에서 누가 말해요? 요 나라의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소선영이가 이거는 이제 1단원에서 얘기했으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외교 담판하신 분이 누구죠? 서희라고 하는 문신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강동 지역의 여진 쪽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 여진 때문에 통교가 불가능했던 거야 라고 해서 이 소순영이는 요 나라 군부대를 이끌고 강동 육주 땅에 있는 여진 쪽들을 몰아내고 고려에게 강동 육주 땅을 선물로 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강동 육주 땅을 얻고만 끝난 게 1차 전쟁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인데 1010년에 있었고 현종 제2년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무렵에 11세기 무렵에 갑자기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이 갑자기 힘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요 나라의 입장에서는 여진으로부터 만주 땅의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만주 땅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진 토벌에 필요한 땅이 강동유주 땅이라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줬던 걸 뺐자니 조금 모양새가 그래. 전쟁을 일으켜 전쟁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병합을 꾀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건데 여태 요 나라 황제 성종이 명분으로 삼았던 게 강조의 정변 사건이었습니다. 강조라고 해서 서경 도순검사 직책에 앉아 있었던 서경의 군사권 장악하고 있는 관리인데 이 강조가 개경의 군사를 끌고 와서 당시 황제였던 목종을 강제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옆나라 고려에서 괴뢰정부가 만들어졌으니 내가 그 괴뢰정부를 타도하고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주겠다. 요 나라의 성종이 무려 4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현종하고 싸웠던 게 그 고려 황제가 현종이었고 요 나라의 성종하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종이 이제 개경이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강감찬의 말에 따라서 수도를 나주까지 이동하면서 계속 항전의 의사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양규 장군이에요. 이 양규가 흥화진이라고 하는 군사기지에서 거란의 군부대를 크게 무찌르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가 양규 장군의 흥화진 전투 사건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강감찬 말대로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요 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만주 땅에서 여진하고도 싸우고 있는데 고려하고의 전쟁도 장기전으로 끌려버리게 되니 큰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나라의 황제는 또 입조 또는 친조라고 그러는데 친조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죠.
요 나라의 수도 상경에 와서 고려의 황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하의 예를 다해라. 그럼 군대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현종이라고 하는 고려 황제는 강감찬의 말에 따라서 친조, 가서 대가리 받을게요 라는 식으로 약조는 해놓고서 실제로 8년 동안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전쟁이 터지게 됐는데 이때도 현종이었고, 자, 이유는 친조 거부가 원인이었던 거죠. 친조 거부가. 그래서 소비압의 10만 대군이 우리나라 땅에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강감찬을 중심으로 한 고려 여진 연합군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귀주 대첩 사건을 기점으로 요 나라의 군부대를 2,000명 남기고 전부 다 죽였다 그래요. 아무튼 이게 1019년에 있었던 귀주 대첩이에요. 자, 그리고 화친 조약을 체결해서 고려의 완벽한 전쟁으로 완벽한 승리로 이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 거란의 재침을 막아내기 위해서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포 입구까지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축조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또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목판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넣게 되니 이 문화재를 우리는 초조대장경이라고 부르는데, 초조대장경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란하고 이러한 충돌사가 있고 나서 11세기 무렵에 자, 거려하고 여진의 충돌사로 이어지게 되죠. 이 여진 부락 중에 엔간에서는 이 고려한테 식량을 제공받았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받들어 모셨다 그래요. 근데 이 여진 부락 중에 고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여진 부락이 있으니 그게 바로 완안부 부락입니다. 그래서 이 완안부 부락이 고려 왕제 숙종 때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여진부락을 습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니 자식끼리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 중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고려 왕제 숙종이 윤관이라고 하는 문신 관료에게 군사를 내주어 여진을 토벌하라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근데 윤관이 군사 끌고 갔는데 자기가 토벌당해서 와요. 그리고 윤관은 생각하죠. 아, 우리가 기마병 부대가 없기 때문에 기마병 중심의 여진 군부대한테 졌던 거구나 라는 생각에 숙종의 동의를 얻어서 요때 만든 특공부대가 별무반인데, 자, 윤관 장군이 설문조사한다 그랬죠. 집에 돈 있어서 말 한 마리라도 있는 새끼들 손들어. 이러면 몇 명 딱 손들어요. 니네 집 말 타고 싸워 이 새끼들아. 니네는 말 타고 싸우는 기마병 부대 바로 신기군이야. 선생님, 저는 가난해서 말이 없는데요. 걸어다니면서 싸워. 너네는 보병부대 신보군이야. 자, 그리고 이제 머리민 승려님들이 여진 마기를 몰아내자 하면서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기, 여진을 쫓는 군부대, 항마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병부대까지 해서 이 세 개 군부대를 주축 삼은 17만 명 정도 병력이 되는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공부대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예종 집권기 때 이 별무반 특공부대 갔다가 동북지역을 공격, 동북지역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기에 여진의 재침을 막아내기 위해 1107년에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 동북구성을 완성한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꼭 외우라 그랬어요. 척경 입비도죠. 그럼 왜 이름이 척경 입비도일까요? 배척했대요. 누구를? 여진을 북경에서. 그걸 기념 삼아 비석을 올렸으니 입비죠. 이게 그려놓은 거죠. 그림도. 그래서 척경 입비도입니다. 이게 윤관 장군의 동북구성 축조 완성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거 그림 관련해서 잘 외우라 그랬어요. 사료 강의할 때. 그래요. 근데 그려진 건 이제 뭐 조선 후기죠. 자, 이 동북구성은 1109년에 여진 부락한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 아비된 도리로서 자식의 실수 한 번쯤은 눈 감아줘야 되는 것이 예의지. 그래, 다시는 실수하지 말거라 하면서 여진족들이 살고 있는 터전 동북구성 땅을 1109년에 돌려주게 되었다. 그리고 인종 때 여진족은 무럭무럭 성장을 하더니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1115년에 건국을 한 뒤 요 나라 무너뜨리고 송나라까지 무너뜨려서 영토를 이만큼 확장한 뒤 우리나라에게 1126년 군신관계의 맹약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종은 이자겸의 의견을 들어 군신관계를 승낙함에 따라서 우리는 여진의 신하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 여진 전쟁사 끝났습니다. 아따, 더워 죽겠네요. 제가 이것 좀 벗을게요.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그냥 아우.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고려 몽골 전쟁사. 13세기에 갑자기 성장하는 게 이 몽골 부락이죠. 근데 이 몽골족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까닭 1차 전쟁은 바로 저고요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저고요 피살 사건. 제발 이 저고요는 무슨 관청 이름이나 체제 이름이 아니라 몽골 사신 이름입니다.
일단 이 몽골의 오고타이카는 12세기 무렵에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여진이 세운 금나라였어요. 이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고려 황제에게 사신 저고요를 두 차례 파견하게 되는데 이 저고요가 와서 우리 황제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군신 관계를 맺어달래. 몽골의 칸을 황제로 받들어 보시래요. 그리고 이 저고요가 몽골 칸이 이만큼의 공물을 원한다고 해서 이 조공 품목량을 너무나도 많이 제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저고요가 개경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고려 황실과 몽골 황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대. 근데 금나라가 몽골의 공격으로 1234년에 무너지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금나라를 다시 건국하고자 하는 여진족 애들이 금나라 부운동을 하고 있었겠지. 그럼 금나라 부운동하고 있는 여진족 입장에서는 몽골 황실과 고려 황실 사이가 좋은 게 좋아, 안 좋은 게 좋아? 당연히 안 좋은 게 좋죠. 그 사이에서 부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고요가 고려 황제를 개경해서 만나고 압록강 인근에 이제 건너가지고 압록강 인근을 이제 건너고 있었을 때 여진 장수 애들이 고려 장수호수로 위장한 뒤 고려의 송행인 것 마냥 몽골 사신 저고요를 그 현장에서 죽인 거예요. 이게 저고요 피살 사건이에요. 근데 몽골의 오고타이카 황제는 고려 황실 소행인 줄 알고 여기에 오해가 있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대표적인 전투가 귀주 지역이 국경 지역인데 여기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의 공격을 4달 동안 막아낸 박서의 귀중성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 얘기하겠습니다. 1차 전쟁은 박서가 귀주성에서 4달 동안 잘 항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타의 이반의 군부대가 개경을 함락해서 고종 황제의 항복을 받음에 따라 이때 황제도 고종이었어요. 항복을 받음에 따라 1차 전쟁은 이렇게 해서 몽골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고 몽골 군부대는 구사를 물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당대 최고의 실권자가 무신 권력자 최후예요. 근데 이 최후는 억울하죠. 입장 자체가. 뭐냐면 자기도 나름 군인인데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한 번도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당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몽골 애들은 기마병 중심의 전술을 쓰기 때문에 바닷가를 끼고 싸우면은 고려 군무대도 능히 상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하게 됐죠. 당시 해전에 약한 몽골 입장에서는 이 강화도로 개경을 버리고 수도를 바꾼다는 것이 고려 황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쪽으로 건너가는지 그 의미가 해석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황제였던 오고타이 칸은 내가 어떤 의미에서 너네들이 강화도로 들어가는지 안다.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천도해라 라고 이제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 천도를 구실 삼아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전투가 경기도 용인 처인 부곡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 처인성에 있는 성주는 다 성주 포함해가지고 귀족들은 다 달아났다 그러죠. 몽골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자마자. 근데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승려 김윤후 씨가 부국민들을 설득해서 매복 작전을 감행. 몽골 장수 살리타를 이곳에서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처인 부곡은 말 그대로 부곡으로 끝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차별 구역이었는데 공을 세웠으니 고려 황제가 이 부곡 사람들한테 감사하여 일반 현구역으로 승격을 시켜주게 되었다 정도. 자, 그 다음에 5차 전쟁입니다. 5차 전쟁에도 충주성 전투인데요. 여기에 또 김윤우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충주성 성주였던 우종주와 그 귀족들은 도망가서 여기에서는 노비하고 잡류 별초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노비와 성우민만으로 이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게 충주성 전투였는데 결과 우리는 몽골 제국하고 총 9차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고려 황제인 원종이 몽골 애들하고 싸워봐야 고려가 득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결국 이 몽골 제국이 이때 당시 원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는데 원나라의 신하국가이자 사동관계 부마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몽골의 신하국가로 들어가서 이제 고려와 몽골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됐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자 봐봐요. 고려하고 몽골 전쟁하게 되면서 문화재가 소실돼요. 그러니까 2차 침공 당시에 대구 부인사가 그 화재로 소실되거든요. 몽골 애들이 초토화 작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쳐들어갔을 때 저항한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재나 그 다음에 농가 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예 복구 자체를 불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몽골의 초토화 작전이에요. 뭐 이거 칭기스칸 때부터 있었던 건데 자 아무튼 간에 그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중 대구 부인사라고 하는 사찰이 소실되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거란하고 전쟁할 때 부처님의 힘으로 저 거란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라는 염원을 담아서 만든 초조대장경이 있었는데 같이 불타서 소실된 거예요. 그래서 3차 전쟁 때 여태 이번에는 몽골이에요 부처님 하면서 다시 판 게 뭡니까? 제조대장경이죠. 이 제조대장경의 별명이 팔만대장경이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건축물에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몽골하고 전쟁할 때 만든 문화재는 제조대장경 약 8만 대장경이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전쟁 때 소실됐던 문화재는 선덕여 왕 때 만든 건데요. 황룡사 구축목탑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황룡사 구축목탑이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로 황룡사와 함께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구는 안 돼서 그 복원 그래픽만 있습니다. 소실. 고려몽골 전쟁사 끝.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국제무역항구 알려드릴게요. 고려 수도가 개경인데 개경 인근에 병란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구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서역 아랍 상인들도 와가지고 무역했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아랍 상인들이 고려인들한테 너네 나라 이름 뭐라 그래? 이러니까 코리아 해서 이제 코리아라는 어원이 이 병란도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뭐 또 별의별 거 다 알려줄게요. 자, 신안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안선. 자, 이 신안선은 뭐냐면 1975년에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침몰된 배입니다. 거기에 뭐 도자기도 있었고 금은보화 이런 거 있었는데 이 신안선이 활동했을 때가 어느 시대였냐면 고려하고 그 다음에 고려가 이제 몽골의 신하국가가 되면서 종을 갖다 맞춰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있을 때 이때 이 삼국이 있었을 때에 침몰됐던 배가 신안선이에요. 그래서 신안선 나오면 고려 몽골 외교 관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만 조금 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에서 들어온 농법서가 있습니다. 이 농법서 이름이 농상지묘예요. 그래서 원나라 가가지고 이암 선생님이 이 농법서를 갖고 오게 되는데 이 농법서에는 각종 농사 노하우까지 들어가 있어서 고려시대 농업 발전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 원나라의 농토에 맞는 거지 우리만의 농토에 맞는 농법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거를 보완해서 만든 게 농사직설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시 목화씨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여와 재배시킨 게 누구야? 문익점 선생님이죠. 정확하게는 이 문익점의 장인어른이었던 안동에 살고 있는 정청익 선생님께서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를 우리나라 땅에서 처음 재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화씨는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 첫 성공한 게 문익점과 정청익의 업적인 거예요. 이름이 참 발음이 힘들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왜구들하고도 많이 싸워요. 고려시대 때 실제로 우왕 14년 동안 400여 차례 외인 해적대들의 침략이 있었대. 자, 그래서 왜구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무선은 이안이라고 하는 원나라 학자하고 교류하여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화약과 대포를 만들 수 있는 임시 관청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최무선의 화통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무선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화약과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진포대첩에서 왜구들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 교재는 안 적혀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상해류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상해류 출판사로 공부하고 계신 학생들 보면은 일단은 고려 말기 쪽에 왜구하고 싸운 그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거 전투 몇 개만 이제 알려줄 테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전투를 이건 장수가 누군지만 연결만 지어주면 됩니다. 자, 최영 장군은 이때 당시 부여를 홍산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충남 부여에 외인들이 있었는데 그 외인들을 소탕했던 홍산 전투를 이끌어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게 최영 장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가 외인들이 황산 지역에 있을 때 이 황산 대첩을 통해서 외인을 무찔렀습니다. 이때 외인을 이끌었던 게 되게 이제 젊은 애였어요. 아지발도라고. 그래서 외인 장소 아지발도를 무찌른 전투가 이성계의 황산 대첩이고 최무선이가 이안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대포하고 화약을 만들어서 대포와 화약을 이용해서 외인 선박들을 격파시킨 진포대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창왕 때 박위, 경상원수 박위를 시켜서 외인들 해적들의 중심지인 쓰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요 네 개만 아시면은 뭐 문제 푸는데 뭐 전혀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고려 몽골 외교 관계사까지 해서 고려 외교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 넘어갈게요. 조선 쪽. 따라따따 강의하면서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이제 씨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약이 많죠? 진짜? 제가 그 사회도 가르쳐보고 역사도 가르쳐보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나요. 근데 역사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개념만 공부하면 되는데 단순한 과목인데 단순한 과목만큼 개념량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개념량 갖다가 변별력을 주는 게 역사 과목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굉장히 많네요. 아우 힘들어 죽겠다. 자, 이제 조선으로 갈게요. 조선 사람들은 화이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 정책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도 이제 배웠을 텐데 명을 사대하죠. 중화민족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대중국 명나라 황제는 우리가 사대해야 될 대상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린의 대상이 있으니 그러니까 가르치고 채찍 때려야 되는 짐승 오랑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여진과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단은 이 명나라하고 처음부터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1대 임금이 태조 이성계잖아요. 이성계 밑에 있었던 재상 정도전이가 명나라의 요동 땅을 정벌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명나라의 1대 왕제인 홍무제가 이를 듣게 되니 홍무제 입장에서는 자국을 치겠다라는 나라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왕의 자리에 즉위하신 분이 태종 이방원이죠. 근데 이방원은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즉위는 했는데 왕에 대한 뭐가 없어요?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황제한테 책봉을 받아 명의 신하국가가 된과 동시에 명황제께서 나를 조선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순간 자기가 부족한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부터 조공 책봉 관계를 1403년을 기점으로 체결하게 돼서 우리나라는 명을 사대하는 국가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매년 우리가 지금 신하국가가 됐으니까 명황제한테 조공 목적의 사절을 보내야겠죠. 이 사절 이름이 조천사라고 하는 사절이에요. 그래서 연도는 안 외워도 될걸. 1403년부터 해서 1637년까지 총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파견됐던 게 조천사 사절인데 자 이거 뜻이 이거예요. 조공하러 간다. 누구에게? 천자에게. 천자는 명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명황제에게 조공 목적으로 가는 사절 조천사가 파견되게 됐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명과 사대 관계를 체결하게 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린의 대상 여진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진족 애들이 먹을 게 없을 때마다 맨날 여기 함길도 지역을 약탈하려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께서는 무역소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해주게 되는데 이 무역소 관청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료에 나와요. 그래서 위치도 외워놓으세요. 함경도 경성과 경원 땅에 하나씩 무역소를 설치하여 2개 설치해 준 거죠. 그래서 여진 애들아 너네들이 말하고 모피가 많으니 그 말하고 모피를 무역소에 갖고 와라. 니네들이 필요한 식량을 조선 조정이 제공해 줄게. 이런 느낌의 관청이었던 거죠. 당근 정책이죠. 근데 이 여진 애들이 계속 약탈행위가 지속되게 되자 압록강에 있는 여진과 두만강에 있는 여진 애들이 약탈이 심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집권기 때 최윤덕을 보내서 압록강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기에다가 4개의 군사기를 개척하니 이거를 사군이라고 칭했죠. 그래서 이제 최윤덕이 압록강 여진 몰아내고 사군을 개척하게 된 거고 여기 두만강에 있는 여진을 북단으로 축출한 뒤 여기에다가 6개의 군사기지를 두니 이게 세종의 명령을 받은 김종서라는 문인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야연사준도라고 하는 그림이 언급된 출판사가 있어요. 외워요. 자, 야연사준도는 뭐냐면 김종서가 육진개척을 한 모습을 담아놓은 그림입니다. 야연사준도. 이거는 있는 교과서. 그러니까 개념을 부정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에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공부하시고 언급 안 한다. 그럼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네들이 못 찾는다. 찾아. 귀찮아도 찾으라고. 못 찾는 것과 없는 거는 다른 문제다. 자, 1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개념량이 외워야 될 게 하도 많으시잖아요. 다 이제 2주 전부터 공부하시잖아. 계약할 때부터 그래서 내가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구석에 있는 거 없다고 해. 근데 막상 찾으면 있거든. 그래서 제발 5등급 마인드로 공부하지 마시고 1등급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하세요. 1등급 마인드로 공부를 해서 몇 개 까먹고 틀렸을 때 2, 3등급 나오는 거니까. 자, 아무튼 옛날에는 9등급 체제 때 평균이 5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5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와, 저 새끼는 공부 미쳤어. 무슨 그것까지 외웠어? 와, 대단한 새끼네. 이 정도가 나와야 상위 10% 아니겠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고, 상식적으로. 자, 일본 갈게. 자, 일단 이 일본은 대마도하고의 교류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대마도 지역과의 교류사. 자, 일단은 이 대마도가 세종대왕 집권기 때도 외인 해적들의 중심지였대요. 그래서 상황에 있었던 태종 이방원이 세종 제2 시절에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을 해서 1419년에 외인 해적대들의 중심지인 대마도를 싹 다 쓸어버립니다. 대마도 정벌 사건이 있었다. 이거를 했던 게 이종무라고 하는 장수였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대마도의 이제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조선은 명나라의 외교 방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도 자기한테 책봉을 받은 신하국가하고만 주로 교류한다는 게 특징인데 조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한테 책봉을 받은 신하국가한테만 교류를 해요. 실제로 이 여진 부락들은 조선의 책봉을 받은 신하국가였습니다. 신하부족이었죠, 신하부족. 그래서 조공도 보내요, 여진도. 그러니까
미만의 즉슨 일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천황이라 그러잖아. 이때 당시 막부 정권이라 쇼군인데 아니 어찌됐든 뭐 쇼군이든 천황이든 간에 조선의 왕한테 신하국가로 책봉받은 적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조선은 책봉받은 국가하고만 교역을 한다? 근데 일본의 천황이든 쇼군이든 책봉받은 역사가 없다? 그럼 일본 본토 상인은 조선 땅 들어와서 교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자고요. 일본 시장 안에서 조선의 물건의 가격은 비싸다 아니면 싸다? 굉장히 값비싸게 팔리겠죠. 왜? 조선과 교역이 안 되다 보니까 조선의 물건을 구할 수가 없잖아 일본 땅에서.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대마도 지역을 관장하는 대마도주 일본인이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조선의 물건의 가격이 비싸니까 조선 왕한테도 신하로 책봉을 받고 일본 천황한테도 신하로 책봉을 받게 되면 양국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게 어머 우리 대마도 상인 뿐이잖아. 완전 럭키비키하네 시방. 그러면 여기 부산 가갖고 인산 산 다음에 비싼 가격에 일본에 되팔면 우리 대마도인들이 큰 이윤이 남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조선한테도 책봉을 받고 일본 천황한테도 책봉을 받는 게 대마도의 특수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양국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일본 지역 중에 어떤 지역 상인들, 대마도 지역 상인들이 유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책봉을 받은 대마도 주에게 3개의 항구를 열어주게 되는데 그게 삼포기항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항구가 열리게 되냐면 부산포, 그 다음에 연포, 그 다음에 제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연포는 울산이고요. 울산항. 자 이 제포는 어디 있냐면은 자 진해입니다. 경상도 진해. 또 창원이라고 써져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지역하고 이때 지역하고 다르겠죠? 자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해서 3개의 항구가 열리게 돼요. 그럼 이 3개의 항구에서 무역을 하는 거는 일본 본토 상인이냐 대마도 상인이냐 유일하게 책봉을 받은 대마도 상인만 이곳에서 뭐 인삼을 구입한다든지 무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대마도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조선 왕한테 책봉받은 신하이자 자식이죠. 이 자식들이 아비국가의 교역 목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밥도 안 먹여? 밥은 먹여야지. 그래서 식량을 무료로 제공해줬다고 한답니다. 근데 이 대마도 상인들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끼리 이런 이제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해. 그거 들어서 여기 조선에 삼포 들어가서 무역을 하게 되면 조선 조정이 공짜로 밥 줘. 여기 무료 급식소임. 아빠 나도 밥 나도 밥 나도 맘마 하면서 대마도 상인들이 막 모여들게 되자. 이거 다 이게 주고 나면은 이제 조선을 운영할 행정 예산이 부족해. 그래서 세종대왕은 대마도주와 개해년에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개해약조야. 야 대마도 애들아 와서 무역하는 거 좋은데 야 니네들 식량 제공하느라 아비국가 굶어 죽게 생겼다. 한 해 무역을 허가해 줄 테니 무역서 50척만 보내라. 이렇게 해서 무역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추후에 대마도 상인들을 더 무역을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1510년 중종 때 아니 왜 무역하라고 해서 삼포를 열어놓고 삼포를 무역하라고 열어놔놓고서 왜 시바꺼 무역을 잡고 통제하고 지랄이야 해서 여기에 무역 통제에 불만을 느낀 삼포에서 교역하고 있는 대마도 상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이 사건이 중종 때 삼포해란. 이때 비변사라고 하는 군사회기구가 임시적으로 설치가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를 보복하고자 전라남도 강진 구역에 수만 명의 왜구들이 쳐들어오게 되니 이 사건을 우리가 을묘외변이라 그랬고 왜구들의 규모도 커졌겠다. 왜구들의 침략도 계속 있겠다. 그냥 비변사라고 하는 군사회의기구를 항상 있는 상설 군사회의기구로 두자 해서 성격도 개편이 되게 된 거고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각 다이묘들을 소집해가지고 7년간의 전쟁을 시작하죠. 이 전쟁이 임진전쟁 사건이었다. 임진전쟁 사건. 자 그리고 이 임진왜란 때 최고 회의기구가 되죠. 이곳에서 나라내까지 주관하는 비변사가. 임진전쟁 끝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에도 막부인데 에도 막부는 조선 조정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대요. 그래서 선조가 조건으로 내건 게 너네들이 7년간 임진전쟁하면서 인질로 잡아간 조선인 포로들 다시 조선 땅에 송환시켜 주게 된다면 다시 국교를 재개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 쇼군이 승낙한과 동시에 회답겸 세환사가 조선에서 에도 막부에 3차례 1607년부터 파견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답겸 세환사라고 하는 것은 에도 막부의 화친에 회답할 겸 세환은 포로를 다시 데리고 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답겸 세환사가 3차례 가게 됐고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서 1608년에 통신사라고 하는 사절이 이렇게 해서 파견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1609년에 대마도주는 다시 조선 조정과 신정부인 에도 막부가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여서 일단 대마도주가 이제 다시 조선의 광해군이라고 하는 임금에게 다시 조선 땅 들어와서 무역하면 안 돼요 부탁을 하게 되었고 광해군이 이를 허락한과 동시에 기후약조가 광해군과 대마도주 사이에서 체결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포에 조선 정부가 정해놓은 무역 가능한 범위를 외관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관 구역에 한해서 대마도 상인에 한해 제한 무역이 다시 실시가 되게 된 거죠. 일본 본토 상인이 조선 땅 들어와서 무역이 가능한 거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우리가 3단원 들어가면 배우는 거 있어요. 1876년 19세기 이후에요. 근데 19세기 이전에는 무조건 대마도 상인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먹고 잠깐. 아이씨 힘들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중국의 어떤 나라가 멸망해요? 명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새 왕조 여진세운 청나라가 중원 땅의 주인공으로 다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병자호라는 끝으로 명과 국교가 어떻게 돼? 단절되고 청을 이제 사대하는 국가로서 이제 청에게 보내는 사절 연행사가 파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행사는 그 삼선도의 굴욕이 있었던 병자호란이 끝난 시점이 1637년부터 2차 갑오개혁 때 종묘 앞에서 고우종이 청으로부터 우리 조선은 독립할 거다 독립서구문을 반포한 1894년 갑오년까지 총 507차례 청나라 수도 연경에 조공 목적으로 행차하는 사절 연행사가 파견되게 되었다. 그리고 명나라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앙의식, 우리는 소중국이야. 진짜 중국은 망했지만, 진짜 중국 명나라는 망했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중국이 있어. 바로 우리 소중국 조선이야. 해서 이 중화주의 사고관을 바탕으로 병자호란 이후에도 살아갑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만동묘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어요. 만동묘. 이거 만동묘 만든 게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임진전쟁 이후에 서인하고 남인 애들은 그 명나라 빠돌이가 돼버린다고. 자, 어찌됐든 이 송시열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나를 모시는 제사장 인근에 명나라 황제 신종과 신족이 누구냐면 만력제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전쟁으로 고달프고 있을 때 그때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의 감사한 황제죠. 그 다음에 의종이라고 해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 황제를 모시는 사당을 나를 모시는 사당 곁에 둬라. 이렇게 해서 만동묘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 나중에 추후 흥성대원군이 이거를 폐지합니다. 명과의 사대 관계를 완벽하게 청산하기 위한 목적하에. 자, 그 다음에 동묘라고 있는데요. 이 동묘는 누구를 모시는 곳이냐면 관우를 모시는 곳이에요. 관우. 관우는 이제 중국 삼국지에서 나오는 인물이고요. 재산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시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시는 신, 인물인 관우를 우리나라에서도 모셔요. 그게 동묘예요. 서울에 있는 동묘. 자, 그리고 청나라 강희제하고 조선의 왕 숙종이 조선과 청나라의 영토를 명시한 비석 하나를 올리게 되는데 백두산에 있어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1712년에 올렸고요. 만주 오라 총독이었던 목국등과 조선의 대표였던 박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비석을 올린 건데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서위 암록 동의 토문이라 적혀 있습니다. 서위 암록 서위 암록 동위 토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짜짜라 짜짜 자 요렇게 압록강 서쪽이 여기 서간도는 청나라 땅, 토문강 동쪽이 연해주도 청나라 땅. 이 말인즉슨 여기 북간도는 조선 땅이라고 청나라 황제 강희제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게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래서 여기 신바 여기 북간도는 원래 조선 땅, 우리나라 땅이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땅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3단원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때 배우세요. 여기까지 해서 고달프고 힘든 2단원 외교 교류사 끝 마치겠습니다. 파이팅!